얼마 전 뉴스에서 꽤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왔죠. 쿠웨이트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전투기 세대가 5인 사격으로 인해 추락하는 해프닝. 다행히 조종사들은 바로 비상탈출을 시도했고 낙하산을 타고 사막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문제는 착륙한 다음에 일어나요. 무사히 착륙한 조종사를 이란군으로 오해한 현지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갑니다. 조종사는 급히 두 손을 들고 외치죠. 미국인입니다. 미군입니다. 잠깐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상황이 정리되죠. 그 후 미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현지인들은 오히려 조종사를 보호하고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미군에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조종사를 도와준 민간인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전투기 가격을 생각하면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전투기 한 대 가격은 보통 수천억 원이죠. 그런데도 미군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전투기보다 더 비싼 존재가 있다. 바로 조종사다. 전투기는 돈만 있다면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최신 전투기라도 공장에서 조립해서 완성하는데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을 돌리면 같은 시간 동안 여러 대를 동시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조종사는 다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숙련된 조종사를 주문 제작할 수는 없죠. 전투기는 공장에서 나오지만 조종사는 시간과 경험이 만들어내는 존재니까요. 수년 동안 이어지는 비행훈련, 전술교육, 그리고 실제 작전 경험까지 이 모든 것이 쌓여야 비로소 한 명의 전투기 조종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은 전투기를 잃는 것보다 조종사를 잃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군은 역사상 가장 집요한 구조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전쟁터 한가운데 떨어진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 민간인을 활용하는 장치도 만들고 비밀 신호와 구조망도 만들고 특수부대가 직접 구조작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적진 한가운데서 탈출작전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전투기보다 더 비싼 존재, 조종사를 구하는 시스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살펴보죠. 우선 전투기 한 대가 비싸다는 건 누구나 알죠. 예를 들어 미 공군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F-35A 라이트닝2는 42대를 약 48억 7천만 달러 규모로 요청했는데 단순 계산을 해보면 대당 약 1억 1,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 정도입니다. F-15EX 이글2 또한 미 공군 2023년 현대화 획득 보고서를 보면 대당 약 9,39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 수준. 쉽게 말해 전투기 한 대 가격이 1,000억 원을 훌쩍 넘나드는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도 미군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각해왔어요. 전투기는 다시 사거나 만들면 된다. 하지만 조종사는 돈이 있다고 바로 다시 만들 수 없다. 왜냐면 조종사는 단순히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 공군 조종사는 기초 비행훈련, 계기비행, 편대비행, 적어도 항법, 전술비행, 그리고 기종 전환 훈련까지 이런 과정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통과해야 하거든요. 최근 훈련 과정을 보면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까지의 길은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훈련생은 먼저 민간 비행 단계에서 약 20시간 정도 하늘을 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비행기의 기본을 몸에 익히는 단계죠. 그 다음 군전환 과정에 들어가면 T6 훈련기로 약 70시간에서 100시간가량 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미 이륙과 착륙, 기본 기동은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수준이 되죠. 그리고 전투기 트랙에 들어가는 순간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노스럽 T-38 탈론으로 약 110에서 120시간을 추가로 비행하게 되죠. 속도도 빨라지고 판단은 더 빨라져야 하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 단계죠. 결국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전부터 이미 수백 시간의 비행 경험이 몸에 쌓여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돈이 본격적으로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훈련기부터 보죠. T6A는 시간당 약 46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간 T-38은 시간당 약 2,500만 원.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꽤 큰 돈이죠? 그런데 실전 전투기로 가면 이건 아예 다른 세계. F-35A는 시간당 약 5천만 원, F-15E는 약 3,500만 원, 그리고 F-22는 무려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미 의회사나 감사기관도 F-22의 시간당 비용을 약 1억 1천만 원 수준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실제 훈련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숫자가 확 와닿아요. 예를 들어 T6로 85시간만 비행해도 약 3억 6천만 원. 여기에 T-38을 120시간 타면 거기서만 약 40억 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전 전투기를 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돈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미 공군 조종사의 경우 평생 비행시간이 약 2,000시간에서 3,000시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돈으로 단순 계산만 해도 수백억 원.
F-22 같은 기체를 기준으로 보면 그 숫자는 2천억 원을 넘어갑니다. 한 사람의 비행시간이 대기업 프로젝트 수준인 셈인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뮬레이터, 교관 인건비, 정비 비용, 연료, 훈련용 탄약, 기종전환 훈련, 전술 훈련까지 더하면 이 숫자는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흔한 말로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수십억 원이 든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이렇게 쌓여가는 비행시간과 비용의 총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미군이 조종사를 아끼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로 비싼 건 따로 있죠. 바로 경험. 같은 전투기를 타더라도 막 실전에 배치된 초임 조종사와 수백 시간의 전술 비행, 야간 공중급유, 적어도 침투, 실전 출격까지 겪은 베테랑은 완전히 다른 존재거든요. 전투기 값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 조종사의 판단력과 생존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레이더 화면을 몇 초 바라보고 이게 적기인지 판단하고 미사일을 언제 회피해야 하는지, 지금 싸워야 하는지 빠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전투기를 잃는 것보다 베테랑 조종사를 잃는 순간의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 전쟁 역사에서도 비행기는 계속 생산되는데 정작 조종사가 부족해진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차 세계대전 후반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투기를 계속 생산했지만 더 큰 문제는 조종사였어요. 태평양 전쟁 초기에 활약하던 숙련 파일럿들이 미드웨이와 과달카날 전투에서 대거 전사하면서 전투 경험을 가진 베테랑층이 사실상 붕괴되죠. 이후 일본은 훈련 기간을 줄여 급하게 조종사를 양성했지만 전투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전쟁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공중전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일본은 끝내 조종사 자체를 무기로 쓰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미카제였던 거죠. 이 사례는 공군이 하나의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전쟁의 핵심은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숙련된 조종사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점.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전쟁이 바로 1940년 영국 본토 항공전이죠. 독일은 전투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영국 상공에서 격추된 독일 조종사는 다시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죠. 반면 영국 조종사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국 영토 위에서 싸웠기 때문에 격추되더라도 낙하산으로 탈출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여러 번 격추되고도 살아 돌아온 조종사들도 적지 않았고요. 2차 세계대전 통계를 보면 격추된 전투기 조종사가 낙하산 탈출에 성공했을 때 약 60에서 70% 정도는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 속에서 현대 공군이 하나를 깨닫게 된 거죠. 전쟁의 핵심은 비행기를 많이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조종사를 다시 데려오는 능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생각은 이후 미군이 만든 거대한 조종사 구조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1940년대 미군 조종사들은 비행복 안쪽에 작은 천조각 하나를 붙이고 출격하기 시작해요. 이 천의 이름은 블러드칫.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천조각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당시 작전 지역의 언어로 실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 연합군 군인입니다. 군인과 민간인은 모두 이 사람을 보호하고 가장 가까운 연합군 부대까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작은 천조각은 사실상 전쟁터에서 민간인에게 보내는 구조 요청서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장치는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군 점령지역 상공에서 작전하던 미국 자원조종사 부대 플라잉 타이거스. 이 부대의 조종사들은 중국 상공에서 자주 격추되었는데 낙하산으로 떨어진 뒤 현지 중국 농민들에게 숨겨지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다시 미군 기지로 돌아온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조종사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블러드칫이죠. 플라잉 타이거스 시기에는 조종사를 숨겨주거나 기지까지 데려다준 주민에게 수백에서 1000달러 가까운 보상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당시 중국 농민에게는 몇 년 수입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블러드칫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낙하한 뒤 반드시 민간인을 만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오히려 전쟁터에서는 적군이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미군은 전혀 다른 접근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조종사를 군대가 직접 구조하러 가면 어떨까? 이 생각이 본격적으로 현실이 된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 정글 위에서 벌어지는 공중전에서는 격추된 조종사가 낙하산으로 살아남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조종사는 정글 어딘가에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조종사를 구하려면 누군가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했던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전투 탐색 구조 작전, CSAR입니다.
작전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먼저 격추된 조종사는 비상무전기로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당시 미군 조종사들은 URC-64 같은 생존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었는데 구조기와 교신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이 신호가 잡히는 순간 공군기지에서는 즉시 구조작전이 시작되죠. 가장 먼저 출격하는 것은 전투기들. 이 임무는 샌디라고 불렸고, 샌디 전투기들은 구조헬기가 들어오기 전에 주변 적군을 공격하고 억제해 구조구역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이 구조헬기. 베트남 전쟁에서 가장 유명했던 구조헬기 중 하나가 일명 졸리 그린 자이언트였는데, 이 헬기는 단순한 수송 헬기가 아니고 장거리 비행 능력, 공중급유 장치, 그리고 중무장 방어 장비까지 갖춘 조종사 구조 전용 헬기였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헬기가 조종사를 구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착륙하거나 공중에서 호버링해야 합니다. 그 순간 헬기는 정글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적이 돼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조종사를 구조하는 임무는 공군 내부에서도 가장 위험한 임무라고 불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이 작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결과가 분명했기 때문. 실제로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군은 이런 구조 작전을 통해 3,800명 이상의 격추된 조종사와 승무원을 구조했습니다. 전투기를 잃더라도 조종사를 되찾아오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작전에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때로는 더 많은 항공기와 병력이 위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미군은 전투기를 잃더라도 조종사는 반드시 되찾아온다는 원칙을 유지했어요. 그 중심에는 늘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다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조종사는 다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은 하늘에서 떨어진 조종사를 어떻게든 다시 데려오기 위해 움직입니다. 전쟁이 아무리 현대화되어도 이 구조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보다 더 비싼 존재, 바로 조종사입니다.